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어제 1강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2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53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회계 생기초 끝장내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계의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끝장 전산회계 2급 체계 브록으로 해서 딱 시험에 필요한 그 정도의 양을 넣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전공 교재나 이런 것처럼 막 여러 두서없이 많은 내용을 넣은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부분만, 시험에 필요한 요 정도만 알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하는 그런 부분만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볼 부분은 T계정입니다. T계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제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거 조금 지우긴 했습니다만 잠깐만 복습을 하자면, 재무제표 종류의 5가지, 일단 요 5가지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산회계 2급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각 요 재무제표들의 정의입니다. 이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들 암기를 좀 해주시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회계 2급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T계정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T계정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오른쪽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T자 모양의 틀을 하나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 틀은 회계에서 다방면으로 이용합니다. 다방면으로 이용을 하고요. 이 T자 모양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T자 모양의 특징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지금 XXX 치는 거 보세요. 여기에 무언가가 적히면요, 그 T계정의 이름이 됩니다. 계정 과목을 적으면 계정 과목을 나타내는 T계정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 재무제표 5가지를 배웠는데,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라고 저 XX 쪽에다 적으면 이 T계정은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틀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T계정이란 틀을 왜 쓰는지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사항들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래쪽에 보면 T계정 이렇게 있죠. 자, 밑에 T자형 이 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약속을 하겠습니다. T자형 왼쪽 공간, 이 왼쪽 공간을요 우리는 차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공간은 대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죠? 용어 정리하는 중입니다. 회계 기초는 거의 다 용어 정리밖에 없어요. 자, 차변과 대변 각각의 장소, 요 위치 공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제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똥 닦을 때, 여러분 똥 닦을 때 어떤 손으로 닦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오른손으로 똥을 닦거든요. 그래서 대변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차변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말이 보이시죠? 대차평균의 원리란 무엇인가 인데, 자 보세요. 차변의 합과, 차변의 합과 그 다음에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한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 차변 공간 요 부분이 있고요. 차변, 그 다음에 대변 공간 요 부분 있죠. 대변, 얘네들은 항상 일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은 이렇게 대변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산식으로 나타내면요,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최대한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차변 왼쪽 공간, 대변은 항상 같다. 요거는 예를 들면 금액을 이렇게 100만원이라고 적었죠. 차변이 총 100만원이라고 하면 대변도 100만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숫자로도 가능해요. 100개, 차변의 총 개수 100개 라고 적었다면 대변도 100개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은 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르고요. 이 T계정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T자형 틀을 온 전신만신 다 갖다 대가지고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시키려면 우선 이 T 계정의 특징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T 계정 특징을 알려드렸고, 이렇게 차변과 대변이 같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문장 대차 평균의 원리에 대한 설명,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직 뭐 문제 푸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좀 하세요. 이해를 최대한 하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 좀 외우세요 하는 거 있죠? 그것만 뭐 일단 외우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가면 다 또 한 번 더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계정 과목 연습이라는 것을 할 건데요. 아까 그 T 계정을 우선 사용을 해서 숲을 먼저 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겁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 6-1번 재무상태표 보이시죠?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 아까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재무제표 5가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60에서 70% 정도 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회계다. 그리고 문제도 재무상태표 관련해서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거의 한 뭐 2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손익계산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의 정의는 이미 배웠습니다. 일정 시점 재무상태 이미 이건 배웠었죠? 배웠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정의도 아래쪽에 보시면 일정 기간 경영성과, 요 키워드는 어제 우리가 암기를 꼭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자, T계정을 썼고요. 위에 제목이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재무상태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를 T자형 틀을 이용해서 T계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변 자산, 이거 약속입니다. 이거는 왜 차변에 자산이 적히는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차변에는 자산이 적힌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대변 한번 보세요. 대변은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는다. 이게 약속이고 재무상태표의 큰 틀입니다. 큰 틀이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차변의 합계과 대변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따른다면 보세요. 차변에 지금 현재 자산이 있죠. 자산은 요 자산 공간이에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뭐 산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거를 밑에 보이시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등식은 재무상태표의 그 T계정, 틀을 보고 바로 식을 만들면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적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자본 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선 순서를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이 순서대로 일단 적으세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등호를 어디 붙이느냐의 차이인데, 자, 자본 등식 같은 경우는요. 이름에 자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그럼 주인공은 자본이 될 것이고 그 옆에 이렇게 등호를 적고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그림 T계정 그림 한번 보세요. 그럼 자본은 식으로 나타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됐나요? 솔직한 말로 재무상태표 등식이 뭐며 자본 등식이 뭐냐는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T계정 그림 하나만 딱 기억을 하시면 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에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뭐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재무상태표의 모양과 같은 식, 자본 등식은 자본이 주인공인 식, 이런 식으로 그냥 요거는 시험을 위해서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산표 등식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본문에 들어가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기초니까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요거는요.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앞으로 배울 거는 그러면 자산 안에는 뭐가 있는데? 그리고 부채와 자본 안에는 또 뭐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앞으로 차차 할 겁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 볼까요?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정의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라고 했었고요. 자, T계정입니다. 요거 조금 인쇄가 잘못됐는데 요거 이렇게 T 모양입니다. 이거. 자, 자리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대변에 있고요. 이거는 비용이 차변에 있습니다. 요거부터 기억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비용의 자리는 차변, 수익의 자리는 대변입니다. 여러분. 자, 이 비용은요. 다른 말로 손실이라고도 하고요. 수익은 이익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자리를 말하는 건데, 자, 비용은 차변, 대변은 수익이거든요. 자, 여러분 암기법은 또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비, 수, 내 가슴에 빗을 꽂다니. 그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비, 대변의 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차변에 보이시죠? 요거는 뭐냐면요. 대변에 있는 수익이 더 크죠? 수익이 대변에 있는 수익이 더 커요. 이거는 번 돈이 더 크고 그에 반해서 내가 쓴 돈이 적다면 결론적으로는 이익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남습니다 라는 표현이고, 단기순이라는 말은요, 단기 이거 배웠죠? 올해 순수하게 남은 이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란 표현을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T 계정을 하나 밑에 살짝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도 표현이 되거든요. 자, 손익계산서는 이제 PL이라는 약자를 가지고 적을 거예요.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 잠깐만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여기 보면 BS, 이렇게 BS라는 약자, 밸런스 시트라는 약자로 앞으로 제가 적을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Profit and Loss라고 해서 PL이라고 적겠습니다. 혹은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들은 IS라고도 합니다. IS는 Income Statement의 약자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적었고요. 아까는 제가 대변에 이제 수익, 이건 똑같아요. 대변은 수익이고 차변은 비용입니다. 비수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이거든요. 아까 남았을 때는 이익이라 했죠. 돈이 안 남으면 단기 순 뭐랄까요? 손실. 됐어요. 비용이 더 크면 단기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변에 적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한 번씩 들어와요. 아니, 방금 수익은 대변이고 그 비용은 차변이라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다른 표현 됐어요. 근데 왜 이익이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 이익이 왜 차변에 적혀요? 이거 대변 계정 아닌가요? 라고 하거든요. 우선은 다시 정리할게요.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익이 대변은 맞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남은 단기 순이익 얘는요, 그냥 빈자리에 적는 겁니다. 얘의 성격이 수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깊게 생각하신 분들이 생각이고,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요. T 계정은 항상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변에 빈 공간이 생겼거든요. 비용이 더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나머지인 단기 순이익을 적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약속일 뿐.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말이 뭐냐면 다시 볼게요. 이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니까 모르겠으면 넘기셔도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수익이 더 아휴, 이게 좀 많이 이쁘게 나오네. 자,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자, 보세요. 수익이
더 크고 비용이 더 적으면 보이시죠?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요 부분이 단기순이익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T 계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 계정의 특성상 여기 빈 공간이 하나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기순이익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요거는 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으면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하시면 바로 제가 답을 드리고요. 유튜브로 하시는 분은 뭐 유튜브 댓글보다는 블로그 댓글이 좀 낫고 아니면 블로그에 쪽지 같은 거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혹은 카페로 오셔서 끝장여기 카페로 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두서없이 길었는데 자 여러분 사실 손익계산서는 T계정 모양보다는 T계정 모양에서 아실 거는 단 하나예요. T계정에서는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요것만 좀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더 잘 중요하게 기억하실 부분은 요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만든 식 요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다른 말로 순이익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의 순수한 이익이라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순수한 이익이라면 당기 순이익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됐죠? 용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관계가 나오긴 했는데 우선 여러분 결합관계 하시기 전에 네, 계정과목 연습부터 하고 결합관계로 넘어갈게요. 계정과목 연습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들에 대한 목록이 밑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 손익계산서 계정, 이거 연습이고요. 손익계산서 계정들에 대한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우선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부터 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아까 했던 걸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모양 자 이렇게 생겼고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산 안에 있는 자산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부채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자본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계정 과목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이름. 우리가 친구들로 사귈 때 걔 이름 뭐야? 이렇게 하듯이 계정 과목들도 각각 소속된 곳이 있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곳에 소속된 계정 과목들의 이름. 그 다음에 부채, 자본에 소속된 계정 과목들의 이름. 사실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계정 과목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안 했는데 제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 약간 이렇게 좀 외워주니까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외우라 하는 거고요. 계정 과목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기초적인 계정 과목들이에요. 요 정도는 그래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이 작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지금 1번부터 제가 번호를 붙여놨고요. 옆에 분류에 보시면 자산이라고 다 적혀 있거든요. 분류에서 자산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찾아서 경계선을 그어주세요. 22번까지죠. 22번 이렇게 경계선을 좀 그어주세요. 책에다가 그으세요. 그리고 자본은 어디까지냐? 31번과 32번 사이죠. 이렇게 경계선 그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자산과 부채와 그 다음에 자본을 이렇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개수를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산 계정이 좀 더 많죠. 맞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산에 대한 공부를 거의 재무상태표 공부 많이 한다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자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각각의 자산별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면서 할게요. 먼저 1번 현금입니다. 현금은
뭐 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폐, 통화, 돈이에요. 돈. 돈을 우리는 현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이란 말은 돈으로 볼 수 있는, 이거는 누가 봐도 돈이다.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이제 또 뭐 돈으로 볼 수 있는 몇 개의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름은 현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현금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돈은 돈이지 무슨 현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회계는 이제 기업의 언어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나 외국어 배우실 때처럼 단어 외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때문에 왜 애플이 사과야? 라고 묻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은 현금이라고 부릅니다. 회계에서는 그래 부르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자, 그 다음 볼게요. 당좌 예금은요, 당좌라는 말 보이시죠? 옆에도 당좌, 수표를, 그 다음 발행할 목적까지 이렇게 줄을 좀 그어주세요. 자기압 수표 아닙니다.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할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통장 이름이고요. 은행과 계약을 맺습니다. 은행에다가 이제 당좌예금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장 아니에요. 그냥 당좌예금 통장이라는 특수한 통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통장의 특징은 안에서 당좌 수표라는 걸 내가 발행을 해서 거래처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발행할 수 있는 거를 당좌예금 통장이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당좌 수표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키워드들을 왜 알려드리냐면, 요 뒤에 보시면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제가 계정 과목 이름이랑 분류 쪽에다가 빈칸 해놨죠.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은 내용을 딱 보셨을 때 키워드들을 찾아서 계정 과목 이름과 그 다음에 그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는지만 연상하시면 돼요. 내용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 관점으로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 당좌예금이고요. 그 다음 보통예금은 뭐냐? 보통예금, 요거는 그냥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 예금 통장, 우리가 흔히 쓰는 통장이에요. 그런 거를 보통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은 뭐냐? 이거는 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뜻인데요. 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뜻인데, 키워드는 3개월 이내입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돼서 내가 3개월 안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했지만 다른 금융상품도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3개월 이내가 중요한 단어. 자, 그 다음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으시고요. 5번으로 화살표 하세요. 보시다시피 1번, 2번, 3번, 4번 요걸 다 더하면 5번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죠. 됐죠? 자, 그다음 6번 보세요. 6번은 외상매출금인데, 이거는 계정과목 이름에다가도 우선 동그라미를 치볼게요. 외상매출금. 외상으로 매출, 물건을 팔았다. 자, 보세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 물건을 팔고 돈 외상으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받을어음도 한번 보세요. 밑에 받을, 자, 보시면 상품을 매출하고 물건을 팔고요.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 대신에 어음을 받았다. 그래서 받을어음. 기억하는 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받을어음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어음 받았죠. 나중에 어음에 적혀있는 날짜, 뭐 한 달 후, 두 달 후, 석 달 후 이렇게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 날짜에 은행에 들고 가면 돈을 받을 어음이라서 받을어음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어음 받았으면 받을 어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상품 두 개의 공통점은요, 상품을 매출하고예요. 자, 우리 회사의 존재 목적은요, 상품, 물건을 파는 게 회사의 존재 목적이겠죠. 그래서 주로 판매하는 거는 상품이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지. 제품이란 거 있어요. 제품. 여러분
제품. 제품은 뭘까? 상품과 제품의 차이 아십니까? 상품과 제품의 차이. 자, 두 개 공통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상품, 제품 둘 다 판매할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상품은 내가 팔려고요. 외부로부터 물건을 사와서 파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제품은 뭐냐면 우리 공장에서 직접 제조한 다음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은 우리 전산회계 2급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 1급부터 나옵니다. 회사가 이제 커집니다. 전산회계 2급은 회사가 작은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장 같은 거 가지고 있을 규모가 안 되니까 물건을 외부로부터 떼와서 팝니다. 그게 상품. 근데 1급부터는 회사가 커집니다. 그래서 공장 하나 세우고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한 다음에 그거를 팔고 모자란 거는 외부로 사와서 상품을 팔고 이런 거지. 이게 바로 이제 1급입니다. 1급.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제가 지금 왜 상품이라는 말을 강조를 했냐면 6번, 7번 얘네들은요. 상품일 때만 혹은 제품일 때만 그냥 내가 판매 목적으로 들고 있는 거를 팔았을 때만 사용 가능한 계정 과목입니다. 그것과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어디에 있냐면 밑에 13번부터 한번 보세요. 13번 보세요. 13번. 상품이 아닌 것 보이세요? 아닌 것. 우리 회사는요 옷을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뭐 사용하던 컴퓨터, 사용하던 자동차, 사용하던 뭐 건물 이런 거를 팔고 돈을 안 받았다든지 외상으로 했다든지 혹은 어음으로 했다면 여기는 이제 나중에 받기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받는 게 두 가지 종류거든요. 외상이거나 적어 놓으세요. 어음일 때. 이럴 때는 둘 다 미수금으로 적습니다. 구분하세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오면 일단 상품이나 제품일 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상일 때는 외상 매출금 쓰고요. 어음일 때는 받으러옴 쓰시면 됩니다. 근데 미수금 같은 경우는 상품이 아닌 것을 팔았고요. 나중에 받기로. 그러니까 외상으로 했거나 어음으로 했거나. 왜 6번, 7번 이거는 구분을 해놓고 왜 13번은 구분을 안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회사는 상품 팔잖아요. 그럼 상품 파는 거래는 엄청 많겠지. 근데 지금 상품이 아닌 것을 파는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겠지. 그러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걸로 하나로 씁니다. 미는요 아직, 아직, 수 받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받지 못했다. 그게 이제 미수의 뜻입니다. 자, 다시 8번으로 이제 갈게요. 8번은 6번, 7번을 이렇게 묶어서 화살표 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매출채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지. 매출채권의 특징은 뭐냐면 상품과 관련됐을 때만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것이. 됐어요? 매출채권이란 말은 상품을 팔았는데 채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어 라는 뜻입니다. 채권, 돈을 받을 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출채권이란 용어가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 단기예금. 우선 단기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단기라는 말은 회계에서는요 단기, 장기 따지거든요. 그 기준은 1년입니다. 1년 이내이면 단기, 1년 이후이면 장기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리고 예금이잖아요. 단기 예금. 그러니까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묶어서 부릅니다. 정기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사실은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 적금이라는 계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단기, 1년 이내의 예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1년 이내이면 단기고 1년 이후이면 장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은 뭐라 할까요? 딱 1년. 딱 1년. 그거는 그냥 단기라고 합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나오면 좀 근데 사실은 문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확실하게 날짜를 줍니다. 시험에서는 뭐 몇 개월, 몇 달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10번 단기 매매증권 보세요. 단기 매매증권. 우선 단기란 말 보이시죠?
얘 때문에 일단 얘는 무조건 1년 이내입니다. 안 적혀있지만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매 보이세요? 매 한자를 보면 사다 할 때 매가 있고요. 팔다 할 때 매가 있어요. 그 두 개를 사고 판다라는 뜻으로 매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 안에 사고 파는 증권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냐? 요걸 잘 보시면 돼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입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 혹은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채권 두 개를 다 말하고, 주식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내가 산 거를 말합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사서 비싸질 때 바로 팔아버리겠다라는 거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회사가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거든요. 그럼 나는 그 회사 채권, 회사채, 그 회사채입니다. 이거 채권 회사가 발행한 건데 1년 이내면 이제 1년 안에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샀다가 1년 안에 돈으로 바꾸는 거지. 채권의 특징은, 채권은 이자가 붙는다는 특징이 있겠지. 그래서 뭐 그것도 단기 시세 차익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단기, 또 단기 나왔지. 이거 1년 이내잖아. 그 다음에 대여금. 여러분, 대여하다라는 표현. 우리 회계에서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이게 듣는 학생들이 좀 연령층이 다양하실 건데 20대는 거의 못 알아듣더라. 예전에 만화방 말고 책방이 있어. 책방. 책방은 뭐냐면 거기 가서 내가 300원을 주면 2박 3일 동안이었나 만화책을 빌릴 수가 있었어. 혹은 500원 주면 소설책을 일주일 동안 빌릴 수 있고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서 대여점 이런 말 썼지. 혹은 비디오 대여점 있었던 거. 요새는 지금 거의 없죠. 이제 비디오라는 게. 비디오 대여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우리가 대여라는 말 많이 썼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도서관 가면 책을 대여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빌려와도 대여하다 라는 표현을 쓰고, 그쪽에 도서관 입장에서도 대여해줍니다 라고 표현을 쓰지. 근데 회계에서는 요거 대여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한 가지의 뜻으로만 적힙니다. 뭐냐면 대여해줌이라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요 빌려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를? 금전, 돈을 빌려주는 것. 이때 대여라는 말을 써요. 우리 회사 물건을 빌려줍니다 했을 때는 무슨 그 계정 과목 따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주다. 그러면 대여금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지. 그리고 단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년 안에 갚아라 하면서 내가 대여해주다라는 거지. 대여의 반대말은요. 지금 밑에 23번에 보시면 차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차입 23번에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적어볼게. 대여의 반대말은 차입입니다. 차입은 돈을 빌려오는 것이. 다시 정리할게요. 대여는요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요. 차입은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2번 단기 투자자산 있는데 요거 9번, 10번, 11번 묶으시고 이렇게 12번으로 화살표 이라시면 돼요. 이 세 개를 합쳐서 단기 뭐 똑같아요. 1년 안에 투자자산.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은 자산인데 1년 안에 돈으로 바꿀 목적.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요 사실은 뭐 해서 살아가는 회사냐면 상품을 팔아먹는 회사다라는 가정을 띠고 있어요. 회계는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다 뭔가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인데, 투자는 뭐냐면요 그런 목적과 관련 없이 돈이 좀 남으니까 딴 데다가 이제 투자해서 돈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얻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판매 활동과는 관련 없는 투자 활동입니다. 투자 활동. 그래 보시고 미수금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14번 선급금 봅시다. 자, 선 미리 지급하는 금 돈입니다. 보세요. 미리 지급하는 돈은 뭐가 있냐면요 계약금이 있죠. 계약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약금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 적으시면 돼요. 선 계약금은 미리 주는 돈이니까. 그 다음에 지급에서 급자 보이시죠? 급, 선, 급, 금 됩니까? 그냥 요리 기억하세요. 계약금을 줬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앞으로 계약금 위에다가 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줬다라는 말은 지급하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급, 그럼 두 개 연결하면 선급, 미리 지급한 돈, 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보통 계약금을 뜻합니다. 미리 준 돈이라고 해서 보통 계약금을 지급한 거를 선급금이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급금이 왜 그럼 자산에 있을까요? 내가 돈을 줬잖아. 계약금 줬잖아. 근데 왜 자산에 있을까? 생각 한번 해봐. 자, 요거는 뭐냐면요. 선급금은 일단 계약하겠습니다. 계약합시다 하면서 미리 선금을 거는 거잖아요. 미리 걸어갖고 주기는 줬어요. 근데 이게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내 거라는 뜻입니다. 계약금을 준 거는 그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직 내 거야.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이야.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자주 볼 계정 과목 상품 되겠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목적은 판매 목적, 외부로부터 매입한 되겠죠.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물품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소모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소모품은요, 연필, 볼펜, 인쇄용지와 같은 사무용품들을 그냥 묶어서 소모품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장기대여금. 자, 장기대여금은 나왔는데, 이거는 비교를 좀 해봅시다. 뭘 비교할 거냐면, 자, 장기대여금은 장기라는 글자가 있고, 아까 12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장기대여금은 1년 이후 요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금전을 대여해줬다. 됐죠? 그러니까 단기냐 장기냐 1년 이후냐 1년 이내냐 뭐 이런 것만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 금방금방 좀 넘어갈 거예요. 보세요. 토지 요거 땅, 건물은 건물, 기계장치는 기계. 처음에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땅은 땅 아니야? 왜 토지라 불러? 이건 약속입니다. 건물은 건물, 이건 좀 기억하시기 좋겠죠? 기계는 기계장치. 예, 뭐 이렇게 기계 또는 부속 설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나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묶어서 기계장치라고 부르는 것이. 그 다음 볼까? 차량 운반구는요, 보세요. 차량, 트럭.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나 회사 이름으로 된 트럭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차량 혹은 운반할 때 쓴다라고 해서 운반구라고 부릅니다. 요거 좀 생소하시죠? 자주 보시다 보면 적응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8번부터 21번 그리고 22번까지 하면 기본적인 자산이 끝나네요. 자, 비품 보세요. 비품,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책상, 컴퓨터, 모니터. 근데요, 비품과 소모품의 차이가 뭘까요? 비품과 소모품의 차이가 뭘까요? 얼핏 보면 크게 좀 뭐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뭐 이렇습니다. 그냥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소모품은 1년 이내에요. 1년 안에 내가 쓰고 없어질 것들을 소모품이라 부르고요. 비품은 회사에서 쓰는 여러가지 잡기들이긴 한데 1년 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책상,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 다 1년 넘게 쓸 수 있잖아요.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복사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비품이라 하거든요. 왜냐면 1년 넘게 쓸 수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얘네들 특징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산들의 특징을 하나 이야기하면 18번부터 보세요. 18번부터 22번 전부 다 영업용 이런 말을 써요. 생산활동이란 말도 있지만, 자, 여러분, 요 영업이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보통 영업사원이라면 세일즈맨, 밖에 나가서 우리 물건 사이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은 그런 영업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걸 영업활동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 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땅을 샀다, 건물을 샀다, 기계를 샀다, 차량을 샀다, 비품을 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영업활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제 붙여 볼게요.
부채와 자본입니다. 자, 우선 단기, 차입금, 아까 나왔죠. 대여의 반대가 차입이잖아요. 그 단기는 1년 이내. 그래서 1년 이내 금전을 빌려오다. 돈을 빌려온 거예요. 돈을 빌려오다.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한 돈이죠. 언제냐면 상품을요. 이것도 위아래 이렇게 같이 하시면 돼. 매입을 하고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빚이 생긴다. 이 뜻이고, 지급어음은 상품을 매입을 하고 어음으로 지급했겠지. 물건을 샀거든요. 그 상대방이 돈 내놔 하는 거예요. 나 돈 없어. 지금 어음 줄게 하면서 어음을 지급했겠지. 항상 회계는 내 입장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음을 지급했으니까요. 네, 지급어음이라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솔직히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음을 지급했죠. 그 어음에는 날짜가 적혀있어요. 어음이 뭐냐 하면 그냥 종인데 어음 증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적혀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돈을 은행에 갚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은행이 그 돈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지. 어음과 외상의 차이는요. 외상은 나와 거래처 간의 관계예요. 내가 거래처한테 외상으로 우리 야 외상을 해도 하는 게 외상이고요. 어음은 나와 거래처 사이에 은행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주면 은행이 거래처에게 돈을 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 거지. 자, 그럼 난 어음을 줬죠. 그리고 은행에 나중에 만기 날짜가 되면 돈을 넣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어음을 들고 은행에 가겠죠. 그리고 돈을 받겠죠. 그 돈을 지급하는 어음이란 뜻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음을 줬다 지급어음, 받았다 받을어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리할 거는 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둘 다 상품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상품이나 제품일 때만 이 계정을 쓸 수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럼 상품이 아닌 것을 내가 사고, 여기 있죠? 27번 보세요. 상품이 아닌 것 사고 나중에 주기로. 요 안에는 아까처럼 외상, 어음 둘 다 포함입니다. 이때는 미지급, 아직 주지 않았다 그 돈을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24번과 25번을 합치면 매입 채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매입 채무는 또 마찬가지예요. 얘는 상품과 관련이 돼야 되겠지. 물론 제품도 있지만 지금은 제품을 안 배우니까 상품 이야기만 할게요. 자, 선 미리 수 받았다 금 돈을 계약금 요건 선 계약금 미리 받았다. 그 계약금을 받았으면 선수금 부채지. 아까처럼 생각해보세요. 돈 받았는데 왜 부채예요? 요거는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내가 돈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내 거가 아니니까 부채라고 인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 종료가 되면 요거 부채로 인식해놨던 거를 지워버릴 거예요. 없애는 분개도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분개 연습할 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금, 이건 뭐 예비로 수, 받았다, 금, 돈을. 어떤 돈을 예비로 받는가 보자. 일시적, 예비로 받았다, 금액, 예수금. 보통은 예시면 적어 놓으세요.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적어 놓으세요. 원청이 아니고요. 이거 잘못 적었네. 원천입니다. 원천, 니은, 징수. 이렇게 소득세 원천징수는 뭐냐면요, 내가 우리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 직원이 내야 되는 소득세가 있죠. 그거를 회사가 미리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직원들의 소득세를 다 모아서 받아 놓은 다음에 정해진 날짜에 회사가 그 세금을 내주는 거지.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내 돈 아니잖아. 어쨌든 받았긴 하지만 다시 그 국세청에다 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채라고 본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채 보겠습니다. 사채. 자, 사채는요, 우리 사채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채 때문에 장기 뭐 적출당하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회사채입니다. 한자를 지금 제가 적어 드릴 수는 없지만 회사할 때 사자 있죠. 그 사자가 들어가는 사채가 지금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개인이 하는 거 있잖아요. 조폭들이 하는 거. 그런 거는 사적인 할 때 그 사자를 써요. 한자를. 그래서 그것도 사채라는 표현을 쓰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사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기적인 자금 조달 보이세요? 장기적인 자금 조달. 이 말은 뭐냐면 이 사채는요. 1년 이후 만기 조건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1년 이후 돈을 갚을게 하면서 빌린 거. 장기 차입금. 요건 아까 23번과 비교하시면 되겠죠. 23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본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에도 수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은 회계 기초이기 때문에 자본금 하나만 할게요. 우선은 키워드 체크해 볼게요. 자본금은요, 출자라는 단어가 키워드고요. 뭐냐면 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뜻은 우리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주주들,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설명을 막 해요. 사업 설명을 막 하는 거지.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돈 좀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자 받는 거를 출자하다 라는 표현을 써요. 됐죠? 투자 받는 걸 출자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주들은 돈으로 보통 주식을 사든가 아니면 물건 등을 주면서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상품이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중요한 키워드는 출자입니다. 여러분, 출자, 이게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이 몇 개인지 세야 되겠지. 주식수. 그 다음에 주식 액면가. 액면이란 말은 그 주식 종이에 적혀있는 금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액면가의 반대는 발행가격, 발행가가 있어요. 발행가. 자, 액면가의 반대는 발행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왜 말씀드리냐면 요것도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자본금을 이렇게 설명을 막 해요. 주식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문장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행가를 곱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살짝 꼬아서 낸다는 거지. 그래서 액면가는 주식이 딱 있으면 이렇게 주식 한 장에 5,000원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식 투자 해보셨나요? 실제적으로 해보시면 액면에는 5,000원 적혀 있지만 수요가 막 늘어나고 회사가 막 가치가 높아지면 이 주식 한 장은 5,000원짜리라고 적혀 있어도 뭐 만원에 거래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발행할 때 그 시세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발행할 때 가격과 액면가는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에 대한 연습이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놨잖아요. 요거 꼭 재무상태표 32분까지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안 보고 적어보세요.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외워라, 5분 외우세요. 그 다음에 적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은 오늘 강의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외워보시고 꼭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멈추세요. 멈추시고 외우시고 요거 일단 다 적으시고 그 다음 강의 들으세요. 오케이? 자, 이제 다 적었다라는 가정. 자, 손익계산서 계정만 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조금 손익계산서 계정 금방 해요. 손익계산서 계정은요, 우선 수익과 비용으로 먼저 나눌게요. 수익, 비용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특징 보세요. 수익이 많아요? 비용이 많아요? 비용이 많지? 이 말은 그겁니다. 우리 회사는 사실은 뭘로 땅 파서 회사 막 수익 얻는 거 아니잖아. 뭐가 가장 많냐? 그리고 뭐 어떤 금액이 가장 크냐면 요 33번이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다른 수익은 잘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큰 우리의 수입원이지. 근데 돈 들어갈 때는 많다는 거죠. 뭐 전기료도 내야 되고 수도료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직원급여도 줘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뭐 많다는 거지. 그래서 비용이요, 밑에 보시면 엄청 좀 더 많죠. 예. 근데 이제 특징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수익 계정들은 보통 특징이 뭐냐면 끝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요, 이제 밑에가 비용인데 얘네들은 뭐 원가, 비용, 료
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료, 비 손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 특징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보통 수익 뭐 이런 걸 많이 끝나면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 비용, 료, 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그냥 보면 대충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키워드랑 포인트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상품 매출은요, 가장 큰 수입원이라고 했죠.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상품 매출. 오케이.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입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재밌는 부분은 요거예요. 임대료. 얘는 뭐랑 헷갈리냐면 밑에 보면 임차료랑 헷갈립니다. 42번. 요 두 개가 좀 헷갈리세요. 왜냐면 우리는 실무에서 이 두 개를 그냥 섞어 쓰거든. 자, 보세요. 공통점은 월세 등을 받으면, 지급하면 이래 되는 것이. 오케이. 자,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라고 하고요. 대료. 그 다음에 지급하면 차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을 게 있지. 손익계산서 아까 전에 보세요. 손익계산서 차변이 비용이라 했고 대변 수익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임대료, 임차료 구분하는 법, 쉽게 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임대료에 대자 들어가죠. 대변에는 뭐예요? 수익이죠. 그래서 받은 게 임대료 됩니다. 오케이. 자, 임차료 차자 들어가죠. 차변에 비용이죠. 그래서 내가 지급하면 비용이다. 그거는 임차료라고 부른다. 됐죠? 그러니까 회계는 내가 줬냐 받았냐를 명확하게 계정 과목으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세요. 자, 수수료 수익, 뭐 수수료 받으면 그 다음에 자, 요거 끊어볼게.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 단기매매 증권 얘는요 자산 이름이에요. 자산 이름. 됐어요? 보세요. 단기매매 증권을 자산이잖아요. 원가 이상으로 처분 보이시죠? 처분했어요. 그러면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이겠지.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라 부르고요. 자, 그 다음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라는 거를 처분하다 보니 이익. 자, 건물, 비품, 토지 보이세요? 얘네들 나중에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묶어서요. 유형자산이라는 카테고리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 뿐만 아니라 몇 개 더 있는데 요것들은 유형자산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분을 했고 원가 이상으로 했으니까 이익이잖아.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잡이익, 잡놈입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익은 이익이다 이라면 잡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출원가 보이십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 그 물건에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한 상품 제품의 원가를 매출원가라는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비용이겠죠. 이자 비용. 임차료 아까 했고요. 수익 비용 금방 합니다. 수수료를 줬으니까 비용이겠죠. 수수료 비용. 비용이라 처리하고 월급, 이거 월급 주면 그냥 급여라는 계정 씁니다. 급여를 처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이 키워드입니다. 우리 종업원에게 의료, 선물, 경조, 회식비. 요거랑 비교해야 될 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복리후생비랑 비교하실 거는 51번 접대비입니다. 왜냐면 내역이 비슷해요. 식대, 선물, 경조비 똑같잖아 거의. 맞지? 근데 어디에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처에게 줬느냐 우리 직원에게 줬느냐에 따라서 그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세법 때문에 그래요. 복리후생비는 우리 종업원 직원, 접대비는 거래처에게 이렇게 선물, 밥 대접, 그 다음에 경조사비,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거지. 그거 중요하고 계정 과목 이렇게 다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차량 유지비는요. 차량에 대해서 우리 회사 차에 대해서
기름값, 유류대, 주차비, 그 다음에 뭐 수리, 차량을 수리해도 그래요. 수리비. 이라면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予備교통비는 뭐냐면 출장이 가장 큰 키워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이 출장 갔을 때 돈 주는 거 있죠. 그거予備교통비라고 처리하고. 자, 그다음 통신비는 전화, 인터넷, 우편 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요금, 만약에 폰 요금을 또 지원해준 회사라면 그것도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도 광열비는 보세요. 수도라는 말과 광, 열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는 여기 보시는 수도, 광은 전기, 가스, 열은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수도 광열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소모품비, 아까 소모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까 위에 자산에서 소모품이 있었어요. 몇 번에 있었냐면 16번. 16번에는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했었죠. 근데 비용해 보세요. 비용해 보시면 50번 여기에다가도 똑같은 거예요. 볼펜, 복사용지, 사무용품이잖아 전부 다. 요거를 소모품비. 지금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가 소모품을 샀다. 자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지금은 요 정도만 할게요. 요거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소모품을 샀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모품비 처리 가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접대비했고요. 자, 세금과 공과는 뭐냐면 세금과, 세금이라는 것과 공과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뭐 자동차세, 세로 끝나죠. 재산세, 자동차세, 그 다음 뭐 적십자 회비 등이 있는데, 뭐 적십자 회비는 약간 뭐 논란이 있긴 한데, 지금은 그냥 세금과 공과는 세로 끝나는 세금들을 뜻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뭐 보험료는 보험료, 광고 선전비는 일단 광고 선전하는 비용인데 대상을 보세요. 불특정 다수. 광고는 불특정 다수한테 하잖아요. 자, 그 다음 운반비는요, 발송, 그 다음에 뭐 퀵서비스, 택배, 혹은 운임이라는 말도 써요. 운임.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운반비라는 계정으로 쓰겠다는 거지. 그 다음 수선비 보이시죠? 수리하는 거. 건물, 비품,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거. 요거 수선비라 하고요. 아까 자동차, 차량 운반구 수리하면 뭐라 했어요? 차량 유지비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선비인데 차량만 좀 그거 하나 쓴다고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도서인쇄비는 뭐냐면 도서물이나 인쇄물을 내가 산다. 그때 발생한 돈이란 뜻이거든. 자, 그래서 신문, 인쇄물 산다. 도서도 도서고, 잡지, 이것도 인쇄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명함도 있어요. 직원 명함 파주면 도서 인쇄비로도 처리 가능해요. 근데 이 계정 과목은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쓰진 않아요. 성격이 이렇게 겹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성격이 겹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거죠. 지금 명함 보이시죠? 요거는 우리 직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으로 줬다 해서 복리후생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회계 담당자가 판단할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안 써. 겹치는 거는 딱 두 개 비교해보고 회사에 적절한 걸로 회계 담당자가 선택합니다. 자, 58, 59, 60번은 아까 위에서 했었던 그거랑 똑같아요. 단기 매매증권이란 자산을 처분하다 보니 손실이 났다. 단기 매매증권 원가보다 싸게 팔다 보니 처분하다 보니 손실 나겠지? 그래서 손실을 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자산이라는, 자 여기 보시면 얘네들 유형자산들이거든요. 유형자산을 원가보다 싸게 팔면 손실 나겠죠. 손실. 잡손실은 뭐 돈이 들긴 들었는데 어디 들어가야 될지 애매하면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지금 끝나셨으면 외우는 시간 잠깐 가지시고 밑에 빈칸 채우기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분계 관련된 계정 과목 연습을 했었습니다. 요거 지금 기억 안 하시면 앞으로 우리 수업 들으실 때
못 알아듣는 말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우선 무조건 좀 암기를 하고 그 다음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결합관계, 거래 판료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분계 연습을 하는 기초적인 부분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결합관계 한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인데요. 내일은 제가 야간에 시험 감독이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좀 있어서 내일 하루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목요일날 저녁 12시, 내일 모레죠. 그때 또 오시면 그 다음 강의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